미리 우회 길 살펴보고 나오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네, 이정훈 박사.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좀 단연. 뭐죠? 그 사교육 관련한 발언, 또 수능 관련한 발언. 예. 조금 깁니다만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나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게요. 대통령이 그 수능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고 나니까 야, 이번 수능은 물수능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어떤 학생들이 과연 긴장할까요? 그동안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학생들일수록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사교육하고 또 엮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명박 정부 때하고 별 차이 없다. 뭐 사실은 교육수장도 지금 똑같은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속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사교육에 대해 가졌던 그 보수 정당 또는 보수 진영의 인식이 좀 반영된 발언 아니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뭐 사교육 뒤에 386 있다. 뭐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이번에도 투영이 돼서 이런 발언까지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교육부의 대입국장까지 경질을 하고 이 수능 출제 기관에 대해서 뭐 조사도 하겠다라고 그러고 당장 수험생들한테 미칠 영향이 좀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통 수능은 한 3년 전에 그 방침이 확정되죠. 그러니까요. 입시 제도는. 그리고 보통 몇 년 전 중2나 중3이 대학 입시 볼 때쯤에 미리 확정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사실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어쨌든 수능이든지 이 뭐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안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전문가들이 해온 것이고 우리 뭐 국가교육위원회도 있고 예. 평가를 하기 위해서 따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패턴이 다 비슷해요. 여기를 이제 감사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 그다음에 뭐 하겠어요?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평가 그 출제를 하는 교수님도 이럴 거 아니에요. 아유 대통령이 이거 지금 어렵게 출제하면 이거 다 이제 가만 안 둔다 그러는데 다 쉽게 출제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교육 문제 아시겠지만 전두환 대통령 때도요. 과외 금지. 그랬죠. 하면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막 처벌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수능을 쉽게 내면 변별력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 논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에 또 가야죠. 논술을 하면 혼자 합니까? 학원 가서 해야 되죠. 근데 가장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6월 달, 9월 달 이제 시험을 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난이도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확 틀어버리면 그동안 준비했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갑자기 이제 긴장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국어 교과 얘기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할 때는 국어 교과서 하나 있잖아요. 검정 교과서. 지금은 열 몇 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온 거 근데 열 몇 개 교과서가 다 다르거든요. 나오는 지문이. 문학도 다르고. 근데 그 교과서에 나온 걸 했다. 한 교과서에 나온 거 했다. 그럼 다른 교과서들은 다 문제 제기해요. 아니 왜 특정 교과서에 나온 것만 하느냐.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아요. 특정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를. 근데 그런 거를 모르시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만 5세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니 교육에 직접 본인이 직접 관여를 안 해봐서 너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불쑥 이렇게 던졌다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사교육 망국병이죠. 사교육 줄여야 되는 거 너무나 맞는 얘기고
그동안에도 수능을 그냥 거의 자격고사화 정도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들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차근차근 논의해서 몇 년 후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또 좀 뭐가 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게 뭐 수능 그야말로 경향까지 이제 출제 경향까지 다 확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끝나서 대통령이 뭐 최종적으로 약간 이렇게 이야기한다. 방향성에 대해서.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과연 그렇게 나온 거냐.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이 그동안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교육 당국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집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정을 가져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안 그래도 이 교육 관련해서는 뭐 5살 입학 뭐 그것 5세 입학 그 문제로 해가지고 한번 큰 혼선이 빚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결국 이렇게 되면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검주의 핫한 한마디 현근택 변호사 뭐 누구의 어떤 말입니까? 아마 이 조국 장관 때 일인데요. 이동관 특보로 할게요. 그때 유시민 전 장관이나 김두관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존재 자체가 압력인데 전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분이 이제 방송 패널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딱 이제 본인이 사건에 딱 해당되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압력이다. 그 당시에 본인은 민간인이라 그러지만 뭐 MB의 실세고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이의 그렇죠. 학폭 논란. 그렇죠. 학폭과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한 거. 그거죠? 학폭이 안 열린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도 뭐 고등학교 학폭위원장을 몇 년 해봤어요. 그러면 학폭을 열리냐 안 열리냐 굉장히 중요해요. 학폭이 열리는 순간 그거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고 반영이 되거든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폭을 안 열리게 하는 게 가장 어찌 보면 좋은 방법이에요. 열리면 무조건 어떤 처분이라도 해요. 거기서 1호든 10호까지 있는데 가장 가벼운 처분도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전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쨌든 전화를 했다는 건 인정하셨고 그다음에 이유가 어찌든지 모르지만 학폭이 안 열렸잖아요. 그리고 뭐 선도위 했다는데 선도위도 안 했고 전화 갔고 근데 또 뭐 좋은 데 갔다 그러고 그러면 예전에 정선신 변호사는 그래도 학폭이라도 열리고 법적 대응했는데 이분은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간 거예요. 학폭을 안 열린 방향으로 간 거니까. 그래서 아마 뭐 임명은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발목을 많이 잡는 상황입니다. 존재 자체가 압력인데 전화하면 안 된다. 당신은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로군요. 그렇죠. 네. 자, 싱하이민 주한 주중대사의 발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관련된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요 얘기 나누겠습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싱하이밍 대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안보실장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이제 싱하이밍 대사의 목소리, 그다음 조태용 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 발언 논란 이후에 우리 외교부에서 싱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하고 그러자 또 중국 외교부에서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또 항의하고 좀 외교 문제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게 국내 정치 이슈이기도 합니다. 까지도 하죠. 예. 근데 대통령도 오히려 지금 국내 정치 이슈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싱하이밍 대사하고 이제 회동을 추진한 거 다분히 그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걸 활용해서 사실은 우리의 이제 내분을 노려서 오히려 더 강한 발언을 좀 한 것으로 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것은 여당 대표나 대통령하고의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고 정부가 좀 직접 나서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향후에 그야말로 물밑 접촉 내지는 그 물밑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확
버린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이슈화하니까 이거 나도 동시에 이걸 이슈화를 해서 총선 국면까지도 여차하면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외교 이슈는 사실은 좀 여야를 불문하고 좀 거당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될 문제인데 그거하고는 달리 오히려 국내 정치 상황으로 해서 외교 문제가 더 꼬이는 네. 그런 국면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그렇죠. 18일 날 지금 가서 않습니까? 만난다는 거죠. 꼭 가기 전에 이제 조금 전에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를 하고 거기서 블링컨 장관은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이제 미국도 지금 내놓고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별로 그렇게 성숙한 한중 관계에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교 정책하고 미국 외교 정책도 특히 대중 정책 관련해서 예. 향후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G7 정상회의 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하고 화해할 거다라는 얘기했고 디커플링 아니고 이 디리스킹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랬죠. 사실은 그걸 받아서 우리 외교부 장관도 그 직후에 디커플링이 아니고 이제 디리스킹 쪽으로 갈 것처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강경 대응으로 기조로 이제 방향을 가져가니까 이게 향후에 이제 미국하고의 중국은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일종의 대탕트 국면으로 좀 접어들 것 같은데 네. 우리만 또 이 부분에서도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이제 함께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사실은 으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공통의 이해관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풀려고 결국은 국무장관이 가고 우리나라 외교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 그렇게 좀 싸우지 말고 잘 풀어라. 심지어 지금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 만날 수 있다 이러고 있거든요. 김정은도 아직 물론 뭐 납북자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외교라는 거는 이렇게 일도양도로 딱 잘라가지고 적군 아군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기서는 뭐 추방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역사에서요. 우리가 외교관을 추방해 본 적은 러시아에서 먼저 추방하니까 우리가 맞대응해서 추방한 적은 있지. 예.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랑 우리가 뭐 국력이 물론 시비가 됐고 큰 나라가 됐지만 대등한 국력은 아니잖아요. 핵 갖고 있죠. 그다음에 뭐 상임이사국이죠. 여러모로 봐서 미국하고 거의 견줄 만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외교관을 추방한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약소국에 뭐 인정하는 게 이게 아니라 외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리를 챙기는 건데 저는 너무 어찌 보면 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반중 정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별로 안 좋아하죠. 중국이 굉장히 뭐 거칠기도 하고 사대주의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또 2030 남성들이 또 그게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꾸 이용하려는 것 같다라는 국내 생각이 들어요.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지지자들이 있을 때 뭐 이런 거 모르겠지만 중국을 상대로 해서 뭐 추방해야 되고 뭐 투표권 안 주면 안 되고 투표권을 뭐 중국만 안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중국도 안 준다. 아니 중국에는 투표 의미가 없어요. 거기 공산주의 사회에서 무슨 뭐 투표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안 주니까 우리도 안 주면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2030 남성 커뮤니티에서 나와요. 실은 하지만 그거를 바로 적용해서 얘기하고 그건 제가 보기에 너무 단견이다.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중국과의 지금 무역 적자 계속 늘어나죠.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 됐잖아요. 거기에 수백만 명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제가 보기에 이분법적 사고가 너무 크다. 적군 아니면 동지. 네.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간 거를 두고 조공 외교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좀 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걸 확실히 정치 이슈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정치적인 맥락 또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을 이제 공략하는 거죠. 중도층은 역시 그래도 균형 외교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이 설령 예를 들어 뭐 외교에 여야 없다 하지만 불문하고 뭐 하여튼 그 독주를 좀 하더라도 야당이라도 특히 뭐 거대 야당 아닙니까? 원내 다수당이기도 하고 그러면
일련의 이제 정적인 책임 이런 걸 고려할 때 예. 야당이라도 조금 균형 감각을 갖고 좀 접근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뭐 중국 쪽에 가서 이 얘기도 듣고 뭐 가서 할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이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게 확연히 일정 시기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투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갑작스럽게 이게 조직된 게 아니라 중국 측에 소청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 원래는 국민의힘 의원도 일부 같이 가려고 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싱하이밍 대사 발언 때문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네. 한중 관계가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의원 외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 뭐 예.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오염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원이 일본에 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 또 정부 정책하고 특히 외교 정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주는 기조 하에서 가는 것이 전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뭐 우리 국민들 우려도 전달하고 뭐 이런 건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라도 오히려 좀 잘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이게 뭐 당장 이 지금 발언이 나와서 간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얘기가 됐던 것이고 지금 왜 이런 상황에 갔냐 그러는데요. 외교라는 거는 전쟁 중에도 합니다. 전쟁 중에도 물밑에서는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통로가 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뭐 중국에 조공한다 이러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할 게 없어요. 중국을 완전히 뭐 만나지도 말아라 그러면. 아니 미국도 만나는데 우리나라 왜 못 만나요? 의원들이 더구나 가서 만나면은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해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작을 마치 뭐 이재명 대표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은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해외 인터뷰를 하면서 대만 문제를 언급했잖아요. 예. 이거는 국제 문제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 안 된다.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92년인가요? 수교하면서 대만하고 당교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어쨌든 지켜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물어보면 그럼 하나의 중국 원칙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어차피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왜 대만 문제 모르겠습니까? 대만 그때 당교할 때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근데 현실적인 문제 중국이 그래도 강대국이고 시장도 크고 하니까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왜 갑자기 대만 문제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세게 발언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물론 중국도 심하죠. 뭐 불에 탄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민주당이라도 의원들이라도 가서 좀 대화를 하고 푸니까 그나마 조금 더 악화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조금 더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여당 의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외교부 장관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화해야죠.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뭐 나중에 싸우고 전쟁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외교장관도 이 중국과 관계 잘 할 거라고 식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에서도 뭐 쫓아야 된다, 뭐 위안 스카이다, 막 이러고 있으면 지켜보겠다, 뭐 이러면 내보내라는 나가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나가라고 중국이 알겠습니다. 이거 나갈게요 해요. 뭐 국내 정치에 외교가 악용되어서 오히려 외교 관계를 해치게 되는 결과 이것만은 좀 피해야 할 텐데 그렇죠. 그런 게 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물밑 접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여야가 좀 해야죠. 해서 예. 오히려 외교 관련해서는 좀 역할 분담을 좀 잘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매주 토요일 2부 보내드리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Get Away 함께 듣고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